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곤 기자입니다. 요즘 우리 귀에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교과서 검정 철회니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교과서들이 잊을만하니 또 문제를 일으켰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발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8월 30일 검정 합격을 결정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의 교과서를 놓고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역사 왜곡 논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교과서 검정 체계의 허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볼까 합니다. 교육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 김지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난데없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졌네요. 이번 교학사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네, 많이 다양한데요. 먼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영웅시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0월 유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서술된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서술을 왜곡해서 서술하고 있고 또한 오류까지 이제 범했다는 사실이 최근 저희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씩 좀 짚어보죠.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한 부분이 이승만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역사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이 교과서는 이승만 영웅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세보면 82번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김일성 같은 경우는 한 30여 차례 정도 나오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운동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물러날 때까지도 4.19 혁명에 의해서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지만 교과서에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어떤 이 땅의 공산화를 걱정하면서 물러났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유도하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지문을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광복 전에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한 것을 들어서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저자들이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인물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 내린 것 참 쉽지 않은데요. 또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가 되고 있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처음에 이제 주장하고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한 정읍 발언을 이제 다루면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우호적인 답변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문에 대해서는 교과서 본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 반면에 탐구 활동은 좀 자유로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탐구 활동 영역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그런 정책, 이런 활동들을 옹호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적으로 아주 훌륭했다, 외교적 정세도 훌륭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내막기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국제 정세 판단에서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줬다. 이런 식의 우익 인사의 저서 내용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쓴 것이라는 주장이 지금 역사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이승만 영웅전이라는 얘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국민적 영웅 그 단어를 그거를 비틀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뭐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국민적 영웅이다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는 부분들은 잘 나오진 않고요. 오히려 좀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16 군사 정변을 서술을 할 때 물론 그것이 어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그거는 딱 한 문장이고 바로 다음 문장부터 긍정적인 그런 사실관계들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접 지문을 한번 보시면 그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는 등 이런 쿠데타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 인정, 지지, 인정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뭐 육사 생도가 지지 시위를 하였다는 것을 그냥 서술하는 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옳은 태도냐,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해서 싣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래서 미화하려는 입장에서 쓰여진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그 어떤 독재 정치라는 그런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당시에 북한과의 정세 속에서 그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유신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내용을 좀 보시면 그 물론 이제 1972년 10월 유신에 대해서 비상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1970년대 들어서 미소의 대탕트 외교로 인해 한반도 안보는 불리해졌다.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하여서 주한 미군 한계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 같은 긴박한 분위기에서 박정희는 1972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고 또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북한은 유신 체제를 교란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뭐 1974년에 조총련의 문세강이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유경수 여사를 시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을 나열하면서 마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그 북한의 이런 대남 도발, 침략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처럼 옹호하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도 좀 먼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 관련해서의 문제는 그 시기와 규모를 학생들이 제대로 알 수 없게 오해할 수 있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이 일본군 위안부 사태는 1932년에 상해 육군 육해군 위안소가 공문서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2년 이전에는 2년부터 그 해방 당시까지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원에 있어서도 한 20만 명 이상,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일본군 위안부로 한국의 소녀들이 끌려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이런 사실들을 그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같은 곳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 정설로 인정이 된 내용입니다. 지문을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그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 동남아 일대,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44년부터 해방한 45년까지 딱 2년간만 일어난 그런 서술인 것처럼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통화를 하면서 이명희 교수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자신은 이제 위안부가 그 여자 정신 근로령에 근거해서 동원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인 이명희 교수도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그 수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기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재 그 많은 역사 관련 단체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교과서 교과서에 이 외에도 어떤 서술의 오류, 국사편찬위원회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오류들이 있지는 않은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좀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교과서 필자 중에 한 분인 이명희 교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하셨던 많은 문제적 대목들이 이른바 학계에서 뉴라이트 이렇게 부르는 분들의 시각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먼저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들 수 있겠는데요. 원래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과서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고요. 그리고 역시 뉴라이트 성향의 자유교육연합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현대사학회 제2대 회장을 맡으면서 현재 이런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런 역사 전쟁을 우파 쪽에서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들 때 집필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민주주의로 쓰여왔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는데 상당한 역할을 또 했고요. 두 번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신데요. 이분은 뉴라이트 단체 활동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과 성향이 다르지 않고 항상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이명희 교수의 앞서서 한국현대사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권희영 교수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에서 나타나는 정세 인식에 입각해서 서술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는데요. 사실 어떤 정부의 정부가 만든 국사 편찬위를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한민국 체제 자체와 전혀 다른 북한의 입장에 입각해 서술돼 있는 마치 북한식의 교과서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사 3명이 참여했는데요. 두 분이 공주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이명희 교수와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또 김도영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은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입니다. 좋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보죠. 뉴라이트 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상당히 뿌리가 깊은데 뉴라이트 사관에서 문제가 되는 역사인식 좀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그런 차원에서 뉴라이트 역사학은 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측면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런 한민당, 한국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이 한민당은 지주와 기업인 등 상당히 많은 친일파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건국 세력으로서 친일파의 공을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를 공격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친북 논리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결국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한국현대사학회에서 세미나를 연 자리에서 한 교수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 인명사전은 자학사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친일 임사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정부라든지 법원에서도 다 인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자체를 자학사관이다, 그리고 뭐 북한의 뭐 북한식의 주장이다, 이런 친북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 좀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우월한 체제로 확인이 된 것은 바로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그 경제 성장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뤘고, 이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 등 기업인들이 일제 시기부터 경제 활동을 해온 기반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일제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그 철도가 놓인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관념을 주입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해서 마치 식민지 시대 근대화를 이뤘다,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증 문제를 좀 짚어보죠. 사실 교학사 교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검증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들을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그런 경제적,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적어서 검정위원회, 그 연구위원회 크게 꾸릴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사편찬위원회 설명으로는 그 각 출판사로부터 2천만 원 정도씩 돈을 받아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재정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주된 검정을 진행하는 검정위원 7명 중에 그 근현대사를 전공한 교수가 1명이고요. 연구위원 중에는 딱 2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과서들이 검정을 좀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지적이 되는데요. 그리고 뭐 또 수정 보완,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한 출판사당 거의 200개 가량 이르고요. 그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는 거의 2배가 되는 400개 가량의 오류와 수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틀린 것들을 좀 잡아내다 보니까 좀 위안부 서술같이 좀 전체 사실에 좀 일부 사실인 부분, 그러니까 축소해서 서술해 놓은 부분이니까요. 사실 서술한 부분 자체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것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오류 이외에 뭐 이승만에 대한 좀 편중된 지필 방향,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교학서 교과서가 검증을 통과는 했습니다만 문제점들은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해법으로 검증 합격을 취소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른바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부는 검정 합격 취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미 검증 절차가 8월 30일 최종 발표로 인해서 자신들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뭐 검정 취소만이 아니라 그 내용 오류도 자신들이 교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이제 그 검정 합격을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제 교육부 담당자들은 이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편의 그런 자율성에 맡겨둔 그런 검정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인정을 하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뭐 책임을 떠넘기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여겨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뭐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국회 교육, 문화, 관광, 체육위원회에 소속된 야당 의원 15명이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채택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지난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근현대 역사교실이라는 그 모임을 새누리당 안에서 만들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당 실세인 김무성 의원이 만들었고요. 현역 의원 100명,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 중에 3분의 2 가량이 이제 소속돼 있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많이 앞으로 발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런 교학사 교과서 채택 운동, 반대로 채택을 하자는 그런 운동을 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 모임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박근혜 정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정권에서 역사 교과서를 한번 제대로 수정, 그러니까 우파의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수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부정해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반도 침략 전쟁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처럼 역사 교과서가 버젓이 검정을 통과하는 우리 현실로 눈을 돌리면 과연 우리가 일본을 나무랄 자격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과 친일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교학사가 만든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과서 검정 체계의 미비점도 확실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역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한 국가와 국민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 사회부 김지훈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곤입니다. 감사합니다.